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금희. 2장. 말을 이해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산다. 언어에 관심 있는 제가 2022년 개봉 영화 중 가장 흥미롭게 본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은 서로 다른 언어를 씁니다. 박해일이 맡은 장혜준은 한국어, 탕웨이가 연기한 송설애는 중국어로 말하며 더러 서툰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고 연기했을까? 박해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렸어요. 설애는 중국인인데 한국어가 부족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탕웨이 씨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장혜준의 한국어 대사를 녹음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해왔어요. 저 역시 중국어로 말하는 설애의 대사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이런 과정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의 서툰 상대 역할과의 소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애가 쓰는 한국말은 구어체라기보다는 문어체에 가깝죠. 마침내, 단일한 같은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좋은 표현을 다른 문화권 사람이 쓰니 독특한 느낌을 주죠. 감독님은 이걸 영화의 무드로 생각하신 듯 했어요.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점이 우리 영화의 차별화된 재미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외국인 사위, 며느리와 아주 잘 지내는 한국인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거나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 해요. 어쩌면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오히려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외계인이 살아 괴로운 표정으로 말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호되게 겪고 있는 아들이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푸념이었죠. 외국인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소통할 수 있는데 같은 한국인들끼리는 그게 참 어렵죠. 한국어로 말하는데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살아왔는데 당연히 내 말을 알아듣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머리가 굵은 아이와 물 흐르듯이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감정까지 공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여겨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개발도상국 시절에 자라난 나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후에 태어나 자란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겠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래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못 들어도 당연하다 여기고 어쩌다 알아들으면 작은 기적이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할 겁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그저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놀랍도록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름을 물어볼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만큼 이런 순간이 참 불편하지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간혹 행사사회를 보거나 강연을 하러 먼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고맙게도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시기도 합니다. 개찰구 앞에서 만나든 주차장에서 만나든 그분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살갑고 친절한 분이 나오시면 편합니다. 알아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추임새만 조금 넣어드리면 지난달 강연에는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없는 분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타시죠.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이요. 말없이 가는 게 편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색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차가 신호에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 지역과 관련해서요. 5년 전쯤에 여기서 온종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KTX역이 따로 없었는데 언제 생겼나요? 다행히 거리가 멀지 않아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꾸벅 인사를 한 후 떠나시고 저를 담당하는 직원이 옆에 계십니다. 대기실도 안내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계속 같이 계시는 겁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손을 씻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거울 보며 화장도 고치고 싶은데 말이지요. 강연 내용도 점검하고 싶은데 계속 함께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아까 그 얘기를 또 꺼내봅니다. 5년 전쯤에 여기서 온종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KTX역이 따로 없었는데 언제 생겼나요?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색한 침묵. 이럴 때는 이름을 화제로 올려보라는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유명인이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지만 동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교 문화권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자연스레 화제 삼아 보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한글 이름이지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이름의 뜻도 물어보고 형제자매도 한글 이름을 쓰는지 물어보고 제 얘기도 조금 해봅니다. 저는 한자 이름에 비단금 여자 희자를 씁니다. 비단 같은 여자가 되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예쁜 이름 한글 이름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다행입니다. 3, 4분은 훌쩍 지는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제가 아는 누구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진 분에게는 말입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한 반의 이름이 같은 친구가 여러 명이었을 때 1번, 2번, 3번으로 불리거나 A, B, C로 불린 경험이 유쾌한 기억일 리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이름은 고유함과 내밀함을 훼손하지 않는 마지막 것, 동면이인이 있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쓴 시인도 있거든요. 새로운 별을 발견하거나 법칙을 찾아낸 사람도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이름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죠. 초면에 이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마이금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분이 많았지만 어떤 분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친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면서요. 친밀감이나 부담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름을 물어보라는 이야기는 머릿속 생각을 제대로 말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였다죠. 처음에는 수인사가 어려운 건 우리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어색한 시간이 예상되는 순간 먼저 말을 붙여보세요. 저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위로는 한 박자 늦게. 말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말로 마음을 달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로는 언제나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직업 덕에 종종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을 곁에서 봅니다. 유명이란 이름이 나다라는 뜻이지요. 그 뒤에 세금이 붙는 것이 바로 유명세입니다. 지금은 포털사이트 연예 뉴스와 스포츠 기사 밑에 댓글을 쓸 수가 없지만 여전히 포털사이트 동영상 클립이나 유튜브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유 없는 비난이나 욕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명세입니다. 유명세는 대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치르게 되는데 그럴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버티던 후배한테 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냐고 톡으로든 문자로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괜찮을 거라는 건 그 사람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괜찮다고 하자니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자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고 괜찮아 뒤에 물음표가 붙을 상황이라면 굳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맙시다. 괜찮아 뒤에는 느낌표만 붙이면 어떨까요?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표현할 때 말이죠. 괜찮아.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그야말로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박자 늦추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당장 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겠지만 한호흡 쉬는 거죠. 18년 넘게 진행하던 아침 프로그램을 그만둔다는 기사가 나던 날과 그만두던 날, 제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줄잡아 3,400개는 됐을 겁니다. 투지폰을 쓰던 터라 메시지 보관함을 바로바로 비워야 했습니다.
100개가 넘으면 문자를 못 받았거든요. 답장을 보내마자 지우기 바빴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썼다면 고마운 마음을 오래 간직했을 텐데요. 일일이 기억도 못할 만큼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분들에게 뒤늦게나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던 다음날 늦은 오후에 연락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어제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았을까 생각하셨겠죠. 이틀 지난 사흘 뒤에 연락해온 분도 계셨어요. 그런 문자는 대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하려다 얼마나 많은 분에게 문자가 올까 싶어 일부러 며칠 기다렸다 보냅니다. 사려 깊은 분들이었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위로의 말은 한 박자 늦어져도 좋습니다. 아니 늦어지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배워서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하루 이틀쯤 기다렸다가 수많은 문자 세례로부터 해방되었을 무렵 문자를 보냅니다. 이금희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아 의례적인 인사도 못 쓰겠네요. 마음 많이 아프셨지요? 제 위로의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금희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아 의례적인 인사도 못 쓰겠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요? 위로의 말은 한 박자 늦어져도 좋습니다. 아니 늦어지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네 편이야. 말 그대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음이 내키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즐겁게 지내지만 이유도 없이 마음이 틀어지면 연락조차 안 되는 남자. 걱정만 시키고 애만 태우더니 이별도 결국 최악이라는 잠수 이별을 택한 남자. 저만 몰랐나 봐요. 그가 나쁜 남자라는 걸.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말릴 때 서운하기만 했죠. 왜 내 연애에 참견할까? 내가 좋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 태우고 속 썩는 사람도 나고 좋아하는 것도 난데 왜 다들 헤어지라고 하는 거지? 그땐 몰랐습니다. 헤어지고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나쁜 남자였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보였구나.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훌쩍거리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을 사귀어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누군가를 믿어주는 건 그런 건가 봅니다. 연애든 일이든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지만 꼭 참아주는 것. 그렇게 믿어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겁니다.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저도 따라해본 적이 있었어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던 후배가 해보고 싶었던 공부가 있다며 뒤늦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배는 대학 강단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했죠. 실수통에 이력서를 써봐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학력은 높은데 경력은 없고 나이는 많은 신입사원을 어느 회사에서 반기겠어요. 딱 한 군데 연락이 오기는 했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밖에 못 주지만 대신 경력을 쌓을 수는 있다고요. 후배는 고민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보수를 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야 할지 꿈을 좇아야 할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적당한 자리를 찾아야 할지 말로는 고민된다고 했지만 후배 표정은 아니었어요. 생계만 꾸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토크쇼를 18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